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을 소개하는 시간, 그 43번째, 비 내리는 밤이면 여자들을 노린다, 신촌 퍽치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44번째, 비 오는 밤에 여자들을 노렸던 신촌 퍽치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은 유난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때도 그랬고, 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유영철이나 정남규 사건 때에도 비 내리는 날에 사람이 죽는다라는 괴담이 퍼졌었죠. 실제로 비가 많이 내리면 사람들은 우산을 쓰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여력도 없어지고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얼굴을 가릴 수가 있고, 빗소리로 인해서 범행 시 들릴 수 있는 비명소리, 신음소리 이런 것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범행의 흔적을 지우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하죠. 2003년 신촌의 대학가에서도 이런 괴담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홍대 무슨 과 99학번 여학생이 살해당했습니다. 어제 뼈가루를 뿌렸다더군요. 강도에게 목 뒤를 칼로 찔려서 그만. 홍대 미대생 2명이 더 죽었습니다. 피해자가 저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나이도 비슷하며 전공도 비슷한 여학생들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자, 이 괴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었는데,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 한 여대생이 살해당하긴 했지만 범행 도구가 칼이 아니었고 2명이 더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 사건은 2003년 9월 14일 새벽 4시 50분경 홍익대학교 미대 졸업반이었던 한씨 24살의 여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고향에서 추석을 보내고 학교 근처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동교동 경의선 철길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늦은 여름을 적시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한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머리를 맞은 한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범인은 쓰러진 한 씨에게 2차례나 더 흉기를 휘둘렀고, 정신을 잃은 한 씨의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챙겨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9월 16일 사망하게 되죠. 그리고 위와 같은 괴담이 신촌에 있던 근처 대학가를 휩쓸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씨 사건 이전에도 연희동, 부가현동 이런 쪽에서 혼자 길을 걷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퍽치기, 그러니까 피해자의 뒤통수를 흉기로 가격해서 의식이 잠시 끊어진 사이에 금품을 빼앗는 행위, 이 퍽치기 범죄가 6차례나 더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6 중에 3건은 비가 내리는 날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한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적이 드문 새벽녘에 경의선 철록 인근에서 비슷한 연령대의 피해 여성, 유사한 신체 부위에 난 상처, 이들 사건은 너무나 흡사했고 피해 정도도 모두 중상이었다고 해요. 자, 용감한 형사들 채널 2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이 범행 지역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 7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7번째 사건이 사망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시간대도 보면 제일 빠른 게 새벽 12시, 제일 늦은 게 새벽 5시 30분, 이렇게 진짜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비슷한 지역이죠. 결국 약 한 달 반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퍽치기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확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퍽치기 사건 이상의 강력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죠. 당연히 이전 퍽치기 사건의 관할인 서대문 경찰서와 한씨 살인 사건의 관할인 마포 경찰서는 50명의 형사들을 투입해서 공조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녘이라는 시간, 비가 내렸다는 상황, 또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라는 장소 등으로 인해서 목격자도 지문도 족적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들은 그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퍼진 이 괴담들로 인해서 언론마저 주목을 하게 되니까 경찰들은 더욱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른바 신촌괴담, 홍대괴담 등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부인하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위협을 경고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렇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자니 범인이 숨어버려서 잡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을 걱정하였던 겁니다. 우선적으로 연희동 인근에 사는 젊은 남자로 혼자 살거나 새벽 시간에 외출이 자유로운 상태인 사람들을 용의자의 범위에 넣었지만, 해당 지역은 대학이 4개, 그러니까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등 이렇게 대학이 4개나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혼자 사는 남자라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었죠. 그러니까 뭐 혼자 사는 남자 너무 많잖아요. 대학가 주변에는 대학생들, 자취하는 대학생들 엄청 많죠. 그래서 경찰들은 그때부터 매일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전원이 잠복 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찰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0월 1일 새벽 연세대 뒤쪽 골목에서 8번째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이날도 비가 내렸고요. 범인은 똑같은 수법으로 퍽치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은 사망사건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경찰들은 영화를 보고 흉내낸 모반봉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주고받게 되었고, 비 내리는 날 사람을 죽인다는 점에서 그해 봄 4월에 개봉했던 살인의 추억을 닮아 있었고, 미리 중계한 흉기 쇠구슬로 퍽치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시기 5월에 개봉한 영화 와일드카드를 닮았기 때문이었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인의 추억, CJ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영화가 바로 와일드카드 시네마 서비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와일드카드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 꽤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무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근처 동네 비디오 가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인근에 있는 우범자들이 빌려보는 비디오 목록을 훑었고, 두 영화를 모두 빌려본 남성들을 대상으로 쫓기도 했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마포경찰서 강력계 김문상 경감의 인터뷰, 2018년 한국일보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열흘 넘게 이어지던 잠복 수사 중에 마포경찰서 김문상 형사는 한 곳에서 기다릴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잠복 수사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서대문 근처를 차량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13일이었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사람의 흔적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렇게 새벽 4시 30분쯤이 되었을 때 한 여성이 우산을 쓰고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괴담 때문에 새벽 시간에 특히나 여성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혼자 지나가는 모습에 차를 멈추고 그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녀는 외국인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떠돌던 괴담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거죠. 횡단보도를 건넌 그 여성이 한 건물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멈춰서 담배에 불을 붙인 순간 그 건물 주차장에서 웬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성은 반짝거리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여인과 이 경찰들의 거리는 약 50m 정도였고 범인과 여성의 거리는 약 5m 정도였기 때문에 경찰들의 코앞에서 또 다른 범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가 그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범인은 잠깐 몸을 돌리면서 주춤했고 그 순간 경찰들은 뛰어갔습니다. 범인 역시 경찰들을 발견하고 도망치다가 마지막에는 쇠몽둥이로 저항까지 했고,
그리고 그걸 경찰들에게 던지기까지 합니다. 다시 똑같은 몽둥이를 꺼내서 또다시 대항을 하는데, 하지만 이미 도관에 든 쥐였던 범인의 저항은 쉽게 제압이 되었죠. 잡힌 범인은 32살의 김모 씨였습니다. 당시에 범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는 동대문에서 재단 일을 크게 벌이다가 2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채권자에게 쫓기는 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빚독촉이 무서워서 7년 전 구치소에서 배운 퍽치기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채권자는 무섭고 살인하고 경찰에 쫓기는 건 무섭지 않았던 모양이죠. 자, YTN 6세에서 가져온 당시 이 범죄자가 사용했던 실제 이 쇠망치, 쇠망치의 모습이에요. 망치라기보다는 야구 방망이, 쇠 야구 방망이 뭐 그렇게 되겠네요. 다용도 해머로 추정되던 범행 도구는 김 씨가 청계천 공구상가에서 직접 주문한 쇠로 된 야구 방망이였습니다. 쇠방망이. 5kg가량 되는 방망이를 그는 항상 2개씩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1개가 아니라 굳이 2개를 갖고 다닌 이유도 따로 있었는데, 누군가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면 야구 연습을 하러 간다라는 핑계를 대려고 했다는 게 그의 진술이었습니다. 김 씨가 한 여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7명을 중태에 빠뜨림으로써 얻은 것은 현금 69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2장 뿐이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집에서 그동안 뺏은 여성들의 지갑, 신분증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정작 숨진 한 씨의 지갑과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한 씨의 살해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를 입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끈질긴 추궁 끝에 범행 직후 한 씨의 지갑과 휴대폰은 연희동 철길에 버렸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고, 김문상 형사는 스풀스풀 샅샅이 헤집고 다닌 끝에 며칠 만에 액정은 사라지고 키패드만 남은 폴더형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벌써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반쪽만 남아서 버려져 있던 이 휴대폰이 작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러서 최종 통화 상대가 한 씨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 이 휴대전화가 누구 거다? 사망한 한 씨 것이다 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김 씨를 한 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입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다만 딸의 죽음을 전해 듣고 죽음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한 씨의 아버지가 죽은 딸의 번호로 한 달 만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경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사업 실패 뒤 빚독촉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 후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라는 이유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참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죽은 한 씨도 한 씨지만 살아남은 피해자 중에는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는데, 범인이었던 김 씨는 이미 지난 2019년에 15년의 형기를 살고 사회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현재 범인인 김 씨의 나이는 50세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판사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7건의 강도상해, 치상죄와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모든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면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 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의 실명도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고, 당시엔 전자발찌도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발찌는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그가 우리 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 우리는 그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참 아쉽고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